자, 우선 저희가 간밤에 쏟아진 내용들 그리고 오늘 새벽 지금 조금 전까지도 쏟아진 내용들이 참 많아서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고 저희는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모시는 날에 또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내용부터 잠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브리핑이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나서 여기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지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통화 스와프나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미국과 관련해서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대미 투자 어렵다, 불가능하다 조금 강한 코멘트를 내놓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목으로만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박사님 우선 이 내용 잠시만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해지는 분위기 조금 어떻게 감지하고 계세요? 예,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뭐 한국 정부랑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양국 간에 이제 협상이 되는 분야가 있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시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를 하면은 미국도 아마도 거기에 따른 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협상이 또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용한 침묵 기간, 냉각 기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고 현금을 저금을 해라, 예치를 하라 이런 거고 우리는 그러기에는 우리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더 설득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조금 이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관점을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딱 직전에 뭐 아르헨티나랑 통화 스와프 논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약간 조금 입장을 달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자, 근데 아르헨티나랑은 좀 다른 점은 있죠. 그쵸. 아르헨티나는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센트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국가 부도 사태가 나서 금융 시스템이 깨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은 중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남미의 거점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르헨티나한테는 뭐 달러 표시 채권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통화 수업, 일시적인 통화 수업. 왜냐하면 이거는 아르헨티나 내에서의 외환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 통화 수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랑 좀 결이 다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우리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야 되는 거 우리는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도 다르고 이 협상 카드의 성격도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그런 가운데 저희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FOMC를 소화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밤부터 계속해서 여는 인사들의 이 발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사님 저는 이걸 보니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각자 다들 본인의 캐릭터를 좀 뚜렷이 하고 있다. 특히나 신중한 시각들이 조금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뭐 다를 수밖에 없는 캐릭터고 그렇죠. 확실히 다른 관점을 또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런 보고서 내는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세계 경제 무역 질서를 만드는 그 구상을 한 게 이 마이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경제 책사, 책사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
백악관에 지금 그냥 놔두고 무보수로 하고 연준 이사회의 이사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아니면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기존의 연준 이사와 다르는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큰 폭의 그 금리 인하를 이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 FOMC에서 0.5%포인트 인하로 소수 의견을 냈는데 사실 점도표 찍은 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거기 150bp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 지금 비디오에 나오는 저기에서 저건 아니네요. 이코노믹 그 클럽에서 얘기한 거 보면 지금 금리보다 2%포인트 네. 더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한 빠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정말 그 과감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내비친 가운데 나머지 인사들의 시각도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지금 노동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인플레 압력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무게추는 이 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여전히 정책 방향이 좀 불투명한 건 아닌지 금리 인하 향후 경로에 대한 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 자체가 올해 추가적으로 2번 인하할 거로 이제 평균적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인하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인하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인하를 못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어떤 둔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2%대 초반의 정책금리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의견에 또 동조하는 사람이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인데 네. 이분도 노동시장의 둔화에 연준이 좀 뒤처진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쵸. 이런 건데 파월이나 아니면 다른 또 연준 이사나 지역 총재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악화된 거는 인정하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고 이러한 점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혹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개가 되고 금리 내리는 시점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매우 도비시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는 측과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의견의 어떤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조정의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또 간밤에 저희 어젯밤이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주목도는 조금 높았습니다. 특히나 뭐 인플레나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전에 기자회견 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었지만 증시가 고평가다. 이렇게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그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이례적이라고 느끼기는 했거든요. 가끔 어때요?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일부 시장에서의 과열 기미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네. 고평가라고 그런 이렇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한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이런 얘기는 사실 연준에 우리가 보통 두 개의 책, 뭐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래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융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준도 금융 안정에 대한 그 어떤 고려를 하게 되고 이게 제3의 책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런 어떤 발언은 사실 시장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당초에는 올해 안에 2번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3번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일부 쪽에서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2번 넘은 그 FOMC에서 FOMC를? 50bp씩 네. 내리자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과열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경계는 만약에 이런 어떤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최대 고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경고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이게 시장에 대한 과속 방지턱일지 아니면 경로 재탐색일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 방지턱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금융시장 환경은 더 완화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점도표가 예상하는 거는 올해 2번 정도 인하가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올해 한 번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네.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연준의 대부분의 이사나 아니면 지역 총재들로 하여금 속도 조절,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또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C 인플레이션 보면은 전월 대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지난번에 나온 게 전월 대비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도 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잡힌 거 아니냐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자체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보다도 다 양쪽 다 높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 특히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인하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스티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쵸. 위에 붙어서 잘 끈적끈적한. 안 내려오게 네.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2번 내릴 거 한 번 내려야 되는 그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바로메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스티키, 끈적끈적하고 천장에 붙어서 내려오지 않는 이 물가에 대한 표현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는 이 부분 이번 주 끝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박사님 이제 저희가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시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 저희가 개장 점검까지 해보고 장재철 박사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내리면서 3,461선에 코스닥은 0.23% 내리면서 858선에 오늘 양시장이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0.7% 오르며 1,403원 선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나와서 박사님 요거 잠깐 먼저 여쭤볼게요. 1,400원 선에 한동안 좀 머물러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환율 1,400원대 당분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 과정이 좀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고 네.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달러 원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의 그 증권 투자라든지 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이제 달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우리 앞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통화 수합 이슈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은 이러한 영향으로 좀 불안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1,400원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당초 전망대로 달러는 지금보다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달러 원 환율은 내려와야 되는데 네. 물가만 스티키한 게 아니라 환율도 스티키해졌습니다. 참,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까지도 살펴봤고 1,400원 선 당분간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잠시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 시장이 국내와는 다르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도 우리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전 BOJ 위원이 BOJ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보겠고 BOJ 의사록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은 현행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물가 전망 따라서 정책금리 지속 인상 이런 내용들이 지금 헤드라인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통화 금리는 그쵸? 올라가야 된다는 네. 점이고 그리고 일본 경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물가가 3%대로 우리보다 지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임금 인상에 대한 물가 압력에 대한 또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엔화 환율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엔화가 더 강세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들이 좀 중앙은행인 BOJ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증시도 일본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증시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매력도가 높다.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민당 총재 레이스 막 본격화되고 있죠. 예, 사실 자민당 쪽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베 총리 이제 사망 이후에 계속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이슈들은. 네. 그리고 경제 자체는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션 탈피하면서 마이너스 제로 금리에서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사인이죠. 네. 이상한 경제 아니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어떤 협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또 완화된 부분, 물론 일본도 우리만큼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일본에 대한 진단 다시 한번 좀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채팅창에서 닌자캣님께서 환율 전문가들이 전부 달러 약세라고 하던데 항상 반대로 가네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박사님도 또 마침 환율도 스티키해졌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뷰를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는 우리나라로 잠시 좀 돌아와 볼게요. 저희가 속보 때문에 이제 코너 초반에 이 대미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서 진짜로 대미 투자 대규모를 해야 한다, 전액 현금 집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슬슬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도 미국의 입장은 100억간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결정을 하면 그 프로젝트 통장에다 돈을 꽂아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의 반 정도를 외환보유액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이나 기업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일본 정부가 그거를 보증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3,500억 달러가 우리 외환 보유액의 약 한 80%, 8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하면 외환시장 자체 내에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나 시장에서 우려하고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 원 환율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석에 따르면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외환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냥 이게 현실화되면 달러 원 환율이 그냥 100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통화 수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 지출하면서 우리 외환 시장 내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의 필요성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미국 입장에서 네. 보면 그 돈 가지고서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조합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뚜렷한 묘안이 없는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지연이 되는지 이러한 어떤 대치 국면, 이 국면이 좀 네.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원 환율이 스티키해진다는 얘기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가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특히 외환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채팅룸에서 그렇게 왜 네. 이코노미스트를 얘기했는데 반대로 가느냐. 사실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전망대로 가지 않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관세 이 네. 이슈는 8월 말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그러니까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미 투자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망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시장과 경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목요일마다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에 너무 어려운 소식들이 많아서요. 함께 인사이트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만 조금 전해드렸는데 스캇 베센트 장관 쪽에서도 한미 간 통상 협상과 이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뭐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에이펙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떤 협상의 실마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네. 또 우리 뭐 이 대통령도 참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마음은 하는데 그래요, 정말. 예, 그렇지만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각 나라마다 처한 그 이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그런 회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에이펙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닌자키님께서는 채팅창에 네, 자주 볼게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진핑 주석 이야기를 얼른 하고 싶어서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우선 어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온실가스 7에서 1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타이밍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유엔 연설 다음 날 저탄소 노력을 좀 부각을 했고요. 여기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중국은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 건가? 어떤 분위기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는 네. 중국 제조 2025도 끝났고 끝나가는 시점이고 뭐 어떻게 우리 G2라는 얘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세계 2위의 경제권을 그쵸, 가지고 네. 있고 중국의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이제는 경쟁력과 자본력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어떤 무역 조건이 되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무역 면에서의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할 때 네. 하나의 그 아픈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양국 간의 그 협정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는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자, 중국에서 조금 이런 변화 그리고 자신감을 좀 드러낸 가운데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인도에서도 조금 또 스탠스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때 원래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생일 기념으로 또 연락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네. 인도는 제가 볼 때는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도 경제에 대해서 뭐 알지만은 지금 나오는 외교나 아니면 이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그 전략에서 인도의 위치 그리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한계를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또 러시아와 또 공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독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고 더 큰 인도의 무기는 대미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서 인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갈등이 해결되는 국면이라고 하면 모디 총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8시 반경에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정상회담 취소. 우리나라와 이제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시간 전쯤에 프랑스 측에서 양해를 구해오면서 우선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로 국내 사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기 요청 소식이 있었고, 자, 이에 대한 것보다는 프랑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재정 위기와 관련된 어떤 파장이 조금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유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유럽,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재정 지출 많이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좀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뭐 100%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상황에서 프랑스 국채의 55%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가 발행한 그런 어떤 채권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국가 신인도가 피치가 이번에 강등을 했잖아요. A+로. 네. 사상 최저치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악화된 거거든요. 이런 신뢰의 문제가 이러한 어떤 금융 채권의 국채의 어떤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의존성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가 잘못되면 유럽 시스템 자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만 나쁘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벨기에, 스웨덴 아니면 EU는 아니지만 영국도 네. 지금 나쁜 상황이라서 그쵸. 전부 다 ECB,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불거오는 하나의 또 트리거 레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이 재정 압박,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박사님 그럼 이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여쭐게요. 미국의 셧다운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셧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제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순간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긴 하죠. 참 그리고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한 며칠 전만 해도 셧다운 우려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셧다운 우려도 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는 항상 목요일 박사님과 함께 해야겠네요. 네. 네, 자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정말 다각적으로 많이 살펴주셨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아시아 증시로 돌아올게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